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필요성은 제일 먼저 센더와 리시버 혹은 트랜스버와 리시버 간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보내진 데이터와 받는 데이터가 명확한지 확인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동기화라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를 인식할 때, 비트를 분석할 때 이것이 도미넌트인지 리세시브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하나의 비트들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싱크로나이제이션 세그먼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가 있어서 이 네 개를 하나의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고 했죠. 비트를 계산하기 위한. 그리고 페이지 세그먼트 1과 2 사이에 샘플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확히 보낸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싱크에 동일시화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냈어 하는데 받는 사람은 나중에 받거나, 나는 보냈어 했는데 먼저 받거나.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싱크로나이제이션과 동기화와 예견된 동기화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였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샘플 포인트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편차를 인정해 줄 것인가? 동기화의 어느 정도 편차가 과연 올바른 건가? 라는 편차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의 개념을 리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투 위스 RJW로 했습니다. 그래서 RJW는 1에서 4 타임 퀀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화에서 페이지 에러라는 게 발생했는데, 페이지 위치 에러, 그 에러가 페이지 에러의 절대값이 RJW보다 작으면 그냥 동기화와 유사하다, 하드웨어 동기화하다 라고 불렀고요. 절대값, 페이지 에러의 절대값이 RJW보다 크다, 즉 1에서 4 타임 퀀타보다 크다는 것은 재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타이밍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세시브 상태에서, 버스가 아이들 상태에서 도미넌트 스테이트, 즉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발생한 거죠. 그죠?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발생했고, 각각의 한 비트별 노미널 비트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 노미널 비트 타임이 존재하고요. 그 노미널 비트 타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스타트 오브 프레임,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1, 2 사이에 샘플 포인트,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또 오죠. 근데 이 앞에서는 보내는 입장이고 받는 입장에서의 싱크로나이징이 정확히 오면 그것을 위상 에러를 제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위상 에러가 제로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과 동일하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편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것은 기준이 RJW로 표현했습니다. 재동기와 점프 위스가 1부터 4 타임 퀀터인데, 그거보다 페이지 에러의 절대값이 작으면 그냥 동기화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요. 만약에 그 페이지 에러의 값이 RJW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재동기화가 발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재동기화가. 근데 재동기화를 발생하는데 이 페이지 에러의 값이 양수고 RJW보다 크면 페이지 세그먼트는 늘려야 돼요.
늘려서 재동기화 과정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 값이 RJW보다 작으면 페이지 세그먼트를 줄이면서 재동기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보면 요 페이지 세그먼트에 대한 에러 값이 0보다 큰데 RJW가 2보다 훨씬 크다 했을 때는 그냥 하드웨어 동기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샘플 포인트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 아니면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엣지가 샘플 포인트보다 앞서 오면 페이지 세그먼트 1을 늘려서 재동기화를 하고요. 이 샘플 포인트 엣지가 뒤에 와요. 뒤에 오면 페이지 세그먼트 2를 줄여서 재동기화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혹은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동기화 모드에 대한 규칙을 좀 살펴보면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타입은 무조건 싱크로나이제이션은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 아니면 리싱크로나이제이션 두 가지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리세시브 열성 상태죠. 에서 버스가 열성 상태일 때 도미넌 비트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오면 그것을 하드웨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샘플 포인트 자체가 예견되는 것보다 앞에 오거나 뒤에 오는 것을 RJW 즉 1부터 4 타임 퀀텀 재동기화 점프 이스보다 엄청 절대값이 크거나 큰 경우, 플러스로 크거나 마이너스로 큰 경우에는 세그먼트 페이지 1을 땡기거나 페이지 세그먼트 2를 늘리거나 뭔가 이런 페이지 세그먼트 1, 2를 조정을 해서 재동기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화의 절차하고 동기화의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우리가 이제 동기화까지 피지컬 레이어에서 동기화까지 했으면 그러면 정말 피지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종단 저항 아니면 EMI 저감 등등등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접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전송 길이와 맥시멈 비트레이트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각각은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하는데 첫 번째는 1Mbps 경우, 두 번째는 1M에서부터 125K bit/s, 세 번째는 100kbps/s에서 125bit/s에서 5kbps/s까지 구분을 하는 세 단계의 구분으로 우리는 캔의 전송 슬로우와 비트레이트를 제한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물리적인 영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즉 스케매틱 혹은 하드웨어 혹은 부품단에서의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0m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40m에서 1Mbps/s의 맥시멈 비트/s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송신 출력 전류가 25A mA보다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에는 각각 모든 로드마다 종단 저항을 120ohm씩 달아줘야 됩니다. 종단 저항을.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규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로드의 개수는 130개를 그냥 3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송거리가 40m 그리고 최대 전송 비트레이트이 1Mbps/s인 경우에는요. can high와 can low라는 값이 있는데 can high 피지컬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차동 시그널로 high low가 있는데 도미넌트는요. 도미넌트의 영역은 이 can high와 can low의 전압차, 디퍼런셜 전압차가 2V 이상이 된 경우를 도미넌트다라고 우린 정의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can high와 can low의 전압차가 작은 것을 우리는 리세시브다라고 표현을 해요. 리세시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도미넌트는 노직을 0으로 표현을 하고요. 리세시브를 1로 표현합니다. 전압차가 크거나 작거가 아니라 노직에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도미넌트를 0, 리세시브를 1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피지컬 레이어에서는요. can high, can low, 디퍼런셜 시그널의 차가 2V 이상의 큰 경우를 도미넌트라고 표현하고요. 굉장히 작은 것을 리세시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전제 조건은 40m 1Mbps 송신 출력 전류가 25mA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2V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동 시그널 can high, can low에 대한 차동 시그널이 도미넌트 영역과 리세시브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차동 시그널의 전압의 갭이 일반적인 티피컬적인 일반적일 때 2V인 경우를 도미넌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간혹 1.5V 차가 1.5V에서 3V 정도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an high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75부터 시작해서 티피컬 3.5, 맥시멈 4.5까지 가변될 수가 있어요. can low는 티피컬 1.5에서 0.5 미니멈, 맥스 2.25까지 가변될 수가 있어요. 하여간 가변되더라도 상관없이 이 can high와 can low의 디퍼런셜 전압차가 1.5에서 3V 내가 되면은 그것을 도미넌트다라고 우리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정의를 합니다. 피지컬 레이어예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요. 도미넌트는 0이에요. 리세시브는 1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고 실제 물리적인 속성으로 전송할 때는 도미넌트가 1.5에서 3V의 전압차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리세시브는 작아야 되고요. 이거 반대 개념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리세시브는요. can high는 미니멈 2에서 3V로 굉장히 편차가 작아요. 그리고 can low도 2V에서 3V로 편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can high와 can low의 전압차가 0V인 경우를 리세시브로 부르고요. 미니멈 마이너스 0.5 혹은 맥시멈 0.051 경우를 우리는 리세시브의 물리적인 전송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파형으로 좀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can tx, can rx라는 단극성, 당연히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라운드 베이스니까 단극성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고요. 그것을 can 드라이버, 리시버나 트랜스미터에서는 디퍼런셜 차동 시그널로 전압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2.5V 이상의 can high와 low의 전압차가 나는 것을 도미넌트라고 보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리세시브 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5 정도를 리세시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피지컬 레이어의
도미넌트와 리세시브로 정의를 하고 데이터 링크단,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UART 통신을 통해서 CAN 드라이버하고 통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TX-RS라는 UART 개념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그룹이죠. 530m에서부터 시작해서 10km까지 전송거리, 그리고 그때의 비트레이트는 5kbps/s에서 125bps/s까지의 이 3그룹에서는요 약간 달라집니다. 3그룹은 그것을 로우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로우 스피드라는 것은 비트/s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125kbps/s고요. 이때 로드는 맥스 20개로 저한합니다. 20개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송거리가 길어요. 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노드의 개수는 20개로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송하는 출력 전류는 1mA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각각의 로드의 종단정은 2.2kΩ을 달아줘야 돼요. 우리가 1Mbps/s일 때는 실제 송신 출력 전류가 25mA보다 컸잖아요. 그리고 종단 저항도 120ohm으로 굉장히 작았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25mA보다 크고 종단 저항은 120ohm, 실질적인로는 60ohm으로 분할해서 달겠지만 하여간 1Mbps/s에서는 종단 저항이 120ohm이에요. 그런데 로우 스피드에서는 종단 저항을 크게 달아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전류값이 작기 때문이라요. 전류가 작으니까 저항값을 크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단 저항을 2.2kΩ을 달아줘야 됩니다. 종단 저항을. 그리고 노드의 개수도 20개를 초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우 스피드에서는요 도미넌트의 전압차, 캔의 로 레벨, 마이너스와 캔의 하이 레벨이 있는데 마이너스 레벨이 1V까지 떨어집니다. 원래는 2V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세시브의 전압차가 좀 크게 발생합니다. 리세시브의 전압차가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 종단 저항을 2.2kg로 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뻥튀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뻥튀기라는 건 진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속 로우 스피드 비트/s일 때, 하이 스피드 비트/s일 때 당연히 종단 저항 값이 틀려지고 송출 전류도 틀려지기 때문에 종단 저항 값을 로우 스피드에는 더 많이 달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퍼런셜 전압차가 고속일 때와 저속일 때의 도미넌트 리세시브 값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요, 전송 매체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송 매체, 즉 와이어, 동축 케이블, 트위스트 케이블, 뭔가 와이어 단에서의 전송 매체 단에서의 노이즈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전송 스피드라든가 전송 환경을 더 좋게 인핸스먼트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캔은 반드시 트위스트를 해야 됩니다. 트위스트 케이블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캔 하이, 캔 노가 자동 시그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위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캔만 그런 게 아니라 USB 케이블을 여러분이 한번 벗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디지털 디스플레이 포맷인 HDMI 케이블도 벗겨보시면 트위스트 돼 있어요. 왜냐?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디퍼런셜일 경우에는
방사 노이즈 측면에서 좀 감소시켜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동 시그널들을 이렇게 꼬아야 된다는 거죠. 트위스트를 해야 되고, 트위스트 다음에 겉에는요 그라운드로 실드를 해줘야 됩니다. 실드를 해줘야 방사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레디언트 이미션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방사 노이즈는 나가니까 뭔가 더 열악한 전송 매체 미디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차동 시그널은 캔이건 USB건 HDMI건 반드시 차동 시그널끼리 트위스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라운드로 이 전송 케이블들을 실딩 해줘야 돼요. 그라운드 케이블로, 그라운드 요소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 감싸주고 그 안에는 트위스트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방사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다다음 차수에 캔 어널라이저와 실질적인 이벨루에이션 보드 간의 캔 통신을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이벨루에이션 보드고요. 여기에는 종단 저항이 62ohm이 2개 달려 있어요. 얘는 캔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캔 하이, 캔 로가 있는데 트위스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일반 케이블을 여러분이 이렇게 꼬으셔야 돼요. 꼬아서 반대쪽 로드인 캔 어널라이즈에다가 2번, 7번에 캔 로, 캔 하이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사 노이즈 측면에서 그리고 데이터가 노이즈 성분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지금 우리가 실습에서는 그냥 캔 하이와 캔 로만 트위스트해서 연결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그라운드 케이블로 여기를 다 감싸야 돼요. 원통으로. 그것을 실딩이라고 부릅니다. 실딩을 그라운드로 실딩했죠. 그라운드로 실딩을 해야 방사 노이즈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 노이즈가 있겠고요. 전원 라인과 신호 라인에 의해서 전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컨덕티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방금은 방사 노이즈를 했지만 전선을 통해서 EMI가 방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디퍼런셜 모드가 있겠고요. 하나는 커먼 모드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모드, 커먼 모드가 있는데요. 우선은 디퍼런셜 모드에서는 두 가닥의 도선을 완복하니까 전선에 완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받으니까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는 전자기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레디언트 에미션 때문에 다른 노이즈 전류를 해서 다른 전자기에 침입을 합니다. 이것을 커먼 노이즈라고 불립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인데 이 커먼 모드 노이즈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발생해요. 레벨 자체는 저주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로패스 필터, LC 필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LC 필터를 설치하면은 차동 모드 노이즈는 제거하는데 이러한 전압 레벨이 낮은 커먼 모드 노이즈, 즉 방사 노이즈를 통해서 금속단을 통해서 전류 노이즈와 함께 흘러가는 것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필터를 쓰는데 여기 보면 커먼 모드 초크라는 걸 사용합니다. 초크. 인덕터 성분이죠. 초크를 사용해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MRR이라는 공통 모드 제거비를 높인다는 것은 커먼 모드 초크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파수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회로에 연결을 하면 결국 커먼 모드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는 약간 고주파 성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는 저주파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각각 제거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LC 필터는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에서 제거하고 초크를 사용해서 그 커먼 모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